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과 길경식 연구이사가 함께 해주는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 예,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렵죠. 그래서 두 분이 더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이야기 갑자기? 아니 그래도 비록 한 페이지긴 합니다만 뭘 하겠다라는 내용의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문자 하나 딸랑 왔더라고요. 예. 뭐에 대해서만 한다고. 저 오늘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신 거죠. 잘 하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네. 정말 제대로 농락당하는 기분 아주 예 상쾌하고요. 예, 두 분을 언젠가 꼭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모셔가지고 꼭 경험시켜드리고 싶네요. 예, 이사님. 네. 예, 일부러 안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공부 한번 또 해보자 뜻에서. 재밌으실 거예요. 예.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선생님 경제학 얘기 이렇게 뭐 경제사든 아니면 이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쭉 들으면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아니, 재밌긴 해요. 네. 저도 만약에 듣고만 있으라고 하면 재밌겠죠. 근데 중간중간. 되물으시라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되물으세요. 뭔지를 알아야 묻죠. 어디서 치고 들어가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저도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적 지식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사실 두 분이서만 진행을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사님, 그거 무슨 의미죠? 꼭 그런 계시죠. 아예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전에 그 남자 이렇게 셋이서 했을 때 그 몇 분이서 길을 잃는다고 듣다가 자꾸 앞으로 돌려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으셔야 돼요. 예. 아니, 있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도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그거는 알려주셔야죠. 네, 오늘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잠깐 그 언저리만 조금 언급을 하고 끝냈는데요. 네. 이제 국제 경제학에서 무역 이론 쪽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 우위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이게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 이게 이제 어차피 대학원 강의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소장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대학원 강의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대학원 강의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대학원 뭐지요? 등록하시려면 등록금이 얼만데 이건 공짜잖아요. 네. 그냥 이게 조합원만 되시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조합원 안 되셔도 들으셔도 된다는. 교재비 있어요, 교재비. 교재비. 경제시평. 예. 경제시평. 예. 하여튼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앞전에도 예전에 이제 한미 FTA부터 시작해서 막 한국의 온갖 나라들하고 이제 FTA를 막 추진하고 있고, 그와 또 이제 관련해서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네. 오늘 특별히 1시간 정도 네. 별도 시간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멘트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써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잘못 썼다가는 또 그 댓글이 또 이렇게 이상한 댓글이 달릴까 봐서 우리 또 문화선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서 아예 그냥 일부러 없이 그냥 멘트고 뭐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네. 자, 여러분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알겠습니다. 비교 우이론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전국 순회 콘서트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주도 동남아 순회 막 마치고 우리 소장님 많이 늦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광주 갔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당일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못 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도 한 11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네. 오시기는 현장 접수 이렇게 하면 한 120분 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역시 거기도 장소가 이렇게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막 또 다시 해가지고 의자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강연도 원래는 저희가 3시부터 5시거든요. 토요일에. 네. 근데 보통 짧게 끝나시면 한 5시 반, 늦으시면 6시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광주에도 좀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대답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서 좀 시간이 길어졌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인천하고 대구에서 있어요. 네, 이번 주는 인천, 다음 네, 주는 대구. 근데 네. 인천은 이제 거의 다 차서 저희가 여석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걸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뭐 선착순 저희가 이제 100명으로 마감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신청하셔도 저희가 그만큼 여석을 이제 마련하려고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신청 접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현장에 직접 가시면은 저희 국민TV
이 조합원들 또 네. 국민 라디오 이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듣고 많으세요. 왔다 하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네. 실제로? 저희 강연할 때마다 항상 그 경제 소프트 들으시는 분들 하면 이렇게 네. 손을 많이 드세요. 아.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뭔가요? 문희정 아나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저 잘생겼다는 거. 아니, 제가 상처를 받은 게 팟빵 여기에 그 댓글이 저에 대한 안티 댓글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아예 저에 대한 글 자체가 없었는데.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제 마음이 좀 이해되시던가요? 어떤 분이 네.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옆에서 기사 읽는 사람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하는 일이 라디오지만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왜 없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기분이 그냥 뭐 처음엔 그런 거보다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그 댓글이. 자꾸 생각나.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나.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요. 그게 별거 아닌데. 자,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는 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인데. 정말. 그래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진짜 길 이사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네. 뒤풀이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할 만 하네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 바로 옆에 이제 처남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옆에 처남이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 좀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건 우리들끼리만의 비밀인 걸로. 예.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에서 우리 김광수 소장님은 김광수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김경식 연구이사님은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고, 예. 저는 사실 그 댓글 보면서, 어떡하지? 우리 기리사님 이거 보셨으면 이러고 저도 흠칫 놀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동지 만난 기분이네요. 생각나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 아나운서는 직업이 방송인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보지를 않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시면 그만이지.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달고 한다라는 건 그 댓글 다신 분의 조금 이렇게 그렇게 뭐라 할까요?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리사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울지 마. 댓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이제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하여튼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 포럼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어떤 그 댓글 통해서 이렇게 비난이나 이런 걸 받기보다는 이제 포럼에 이렇게 오시는 회원들 간에 서로 말다툼이나 싸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운데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티각태각하고 하는 게 정말로 조금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렇게 듣고 도움이 되면은 그만이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점 이런 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개선 아니면 좋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지. 이게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다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와서 오히려 이제 봉사하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 방송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TV도 개국을 했으니까 아마 시청을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국민 TV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왜 국민 TV KBS나 MBC나 SBS나 이런 기존 방송 매체가 있고 기존 언론 신문 매체들이 있고 인터넷에 널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새로 생긴 독립적인 어떤 그런 국민 TV 같은 방송을 이렇게 청취를 하고 이렇게 시청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그런 언론 매체들의 보도라든지 내용들이 엉망진창이고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에 염증을 느껴서 이런 국민 TV 방송이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하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그 소모적이고 이렇게 낭비적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더욱 즐겁게 보내도 이렇게 모자라는데 괜히 그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댓글에 상처받고 못해가지고 시간 보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더 손해인 거고 낭비죠. 자꾸 생각난대.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문화아나운서께서는 직업이 방송인이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네. 예,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토면 이제 프로 방송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훈련은 잘 안 돼요. 저는 되게 무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잠들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라든가 그냥 잠깐 스쳐가요. 근데 이제 방송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지금도 뭐 토크쇼를 이제 전국 순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지방에 가게 되면 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은 그 강연장에서의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뭐 솜씨가 좀 부족하고 요령이 없어서 시간을 자꾸 초과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정기 모임이나 시민 공부방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오시면 안 가세요. 끝나도. 가기 싫어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뭔가 이야기하고 뭐 듣고 싶어 하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연장에 가면 그런 그 느낌이 와요. 네.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좀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열망이라 할까요? 바람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업되죠. 업되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뭐 매일 뭐 아니면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얼굴 마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뭐 한 달에 한 번도 뭐 거의 못 하니까 1년에 많이 봐야 지방 같은 데는 한두 번이 고작이니까 가서 보면은 오신 분들도 정말로 그 모처럼 만에 이제 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과 또 뭔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그 유익한 정보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낌으로써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열 받게 되죠. 네.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이제 자꾸 이렇게 뭐 30분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이렇게 초과가 되죠. 물론 시간 내에 탁탁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봐요 또. 네. 조금 시간이 이렇게 초과가 됐는데, 조금 초과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면은, 거의 모든 분이 다,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은, 주부들. 네. 밥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다음 시간대에 급한 약속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서 이렇게 가시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경제 소프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콘서트에서 직접 대면하신 분들한테만 하시는 얘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사실 안 하는 얘기가 있으신 거죠. 다르죠. 네, 다르죠. 방송하고 또 직접 강연이나 세미나나 토크쇼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실제로 토크 콘서트를 가시는 게 사실은 완전 예. 네, 전혀 다르죠. 어차피 지금 그 방송은
1시간이죠. 1시간이라도 1시간이 채 안 되죠. 네. 물론 이제 다음 회로 이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방송은 방송에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 허용되는 최소한의 틀을 또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세미나나 톡쇼나 이런 것은 뭐 막말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어떤 뭐 간섭이나 규제나 어떤 뭐 룰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험한 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예. 소장님이 하시는 험한 말 궁금해서라도 저는 토크 콘서트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사실, 무슨 폭탄 던지듯이 지난주에 확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던져놓고 휙 가버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작 그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FTA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론적인 이제 기반이 되는 걸로 이제 국제경제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국제경제학에는 첫째 무역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이론이 있고 다국적 기업론이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금융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이론 틀이 이렇게 범주가 있습니다. 국제 경제학에. 그중에 이제 그 FTA는 이제 무역 이론 쪽에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그 무역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부터 이렇게 이미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담 스미스 이전에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중상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서로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뭐 이제 극한으로 치달아서 이제 전쟁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자유무역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유무역인데 무역을 왜 하냐? 그냥 각자 자기 나라 안에서만 물건 생산해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굳이 나라 사이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서 서로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려고 하면서 아웅다웅 이렇게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굳이 근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수입을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무역을 이렇게 하는 그 기본 이제 원리로서 이제 절대 우위를 들었죠. 근거로. 절대 우위론. 예. 네. 그러니까 절대 우위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한국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있고 뭐 기아차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투입을 100만큼을 투입을 했을 때 차를 3대를 생산하고 기아차는 똑같이 투입을 100만큼을 투입을 했는데 차를 2대밖에 생산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기아차는 망하게 되죠. 네. 그럼 왜 망할까요?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00을 투자해서 현대차는 3대를 똑같은 차를 3대를 만들어내는데 기아차는 2대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뭐 호남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생산을 하고 뭐 영남 산악 지역에서 또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뭐 똑같이 100을 투자를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10톤을 생산을 해낸다. 영남 산악 지역에서는 뭐 근데 뭐 한 3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라고. 뭐 한 2톤 정도 밖에 생산을 못 한다라고 하면 역시 그 쇠고기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남 산악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그 분은 망하게 되죠. 네,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아차하고 영남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축산업을 하는 분은 이제 별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선을 긋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호남에서 이렇게 축산업을 하는 부분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속으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개가 따로 이제 국가 국경선으로 딱 선이 그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제 생산해서 판다라고 하면 그건 망할 이유가 없죠. 근데 100을 투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2대밖에 생산을 안 해도 한국 안에서는 팔 수가 있죠. 그렇죠. 경쟁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축산 농가도 100을 투입을 해서 뭐 1톤밖에 생산을 못 한다라고 해도 팔 수 있다.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국경선을 국가 간의 그 국가를 구별짓는 선을 딱 그어 놓으면 이제 서로 이렇게 거래를 안 하면 서로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봤더니 자동차를 2대밖에 생산 못하고 쇠고기를 1톤밖에 생산 못하는 나라의 그 업자들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3대 생산하고 그 쇠고기를 10톤을 생산하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유리하다 이거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자유무역을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망하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은 똑같은 자원을 투입을 했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100을 투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3대 생산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 자원을 전략하면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똑같이 100을 투입해 가지고 자동차 2대밖에 생산 못 하면은 자원 낭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무역은 왜 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로 봤을 때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유리한데 누가 유리하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데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전부 일방적으로 수입만을 하게 되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로 직후에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나와서 그렇지 않다. 한국도 충분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주장했지만 그런 논리로 치면은 한국은 무역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지로 달려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무역 물론 이렇게 하면은 망하니까 무역을 안 하는 방법은 뭐 관세를 높이든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을 막 치든지 수입을 아예 그냥 못하게 막아버리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겠죠. 이제 리카도가 이렇게 가만히 아담 스미스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유무역이 말뿐이지 실제로는 자유무역이 이제 확산이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카도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무역이 이제 일어나는 이렇게 좀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이제 비교 우위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컨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100을 투입을 해서 쇠고기 10톤을 이렇게 생산을 내내고 한국의 경우에는 100을 투입해서 자동차 2개를 생산해내면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이제 100을 투입해서 자동차 3대라면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하고 쇠고기 간의 이 교환 비율은 자동차 3대에 대해서 쇠고기 10톤이죠. 네. 그러면은 또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자동차 2대에 대해서 쇠고기 1톤이죠. 네. 예, 한국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자동차 2대를 주고 쇠고기 1톤 이상을 받을 수만 있으면 득이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자 입장에서 보면 쇠고기 10톤을 주고 적어도 자동차 3대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득이죠. 네. 그러면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자가 그 100을 투입해서 쇠고기 10톤을 생산해가지고 생산하고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자는 자동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대를 생산을 이렇게 해서 쇠고기 뭐 10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10대를 생산해서 쇠고기하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계산하기가 좀 헷갈리네. 이렇게 10대라고 계산하면. 근데 근데
그 미국의 쇠고기하고 이제 한국의 자동차 업체하고 바꾸게 되면 그냥 그대로 맞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맞바꾸면은 미국은 손해가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자국 내에서는 그렇죠. 자동차 석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국과 교류하게 되면 자동차 2대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득을 하게 해서 4대를 만들어서 준다라고 치면 네. 4대를 만들어서 준다고 쳐도 미국 쇠고기 업자 입장에서는 3대 받을 거 4대 받으니까 한 대 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자동차 업체는 4대 만들면은 쇠고기 2톤을 받는데 10톤을 받아오는 거예요. 네. 5배나 더 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카도가 말하기를 한국은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미국은 쇠고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 득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 우위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국이 자동차나 쇠고기의 생산성이 낮다고 해도 미국은 쇠고기에 특화하고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해서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면 둘 다 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맹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그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을 투입을 해서 자동차를 3대 생산하고 똑같이 100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2대 생산했을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첫째는 그 미국 자동차 회사가 100을 투입해서 3대를 생산하고 한국 자동차가 100을 투입해서 2대를 생산했는데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하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차니까 가격을 미국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싸게 할 수 있죠. 네. 싸게 하면 한국 자동차 회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망하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격으로서 이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식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는 100을 투입해서 3대를 만들어냈는데 한국 자동차에는 똑같이 100을 투입해서 2대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 대당 들어가는 원가로 치면 미국 자동차 회사는 원가가 적게 들어가죠. 네. 한국 자동차 회사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원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으로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격을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라면은 원가 경쟁력에 의해서 한국 자동차 회사가 도태가 되고 반대로 원가를 똑같이 투입을 똑같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한국 자동차가 도태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과 원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도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현실적일까요?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가격과 원가. 네,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을 싼 가격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방법과 원가를 이렇게 낮추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방법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할까요? 기업 입장에서요? 네, 뭐 기업 입장에든 뭐 현실 경제 입장에서든 현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원가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 가격을 조정하는 게 더 현실의 시장은 어떠냐면은 네.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일물일가.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은 누가 생산하든지 간에 같은 제품은 가격이 같다. 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원가로. 현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카도의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게 뭐냐면 투입 원가를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회사가 100을 투입을 해서 2대를 생산해내고 미국 축산업자가 100을 투입해서 10톤을 생산해서 교환을 하는데 서로 득이 되기 위해서 4대를 수출을 하고 10톤을 받아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 자동차 업체는
200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4대를 생산하려면.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리카도는. 그냥 경제 전체라고 몽땅 그려서 그 당시에는 리카도는 1800년대 초반에 1810년대에 이제 그런 이론을 내놓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느 시기라고 그랬죠? 경제학 이론에서 가치 결정이 노동이라고 그랬죠. 노동. 네.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노동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치를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을 한다라고 전제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교육을 할 때에는 이제 들어가는 노동력의 단위를 이렇게 사실은 투입하는 노동력의 양이 다른데 네. 네,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한쪽은 200을 투입하고 한쪽은 100을 투입하는데 그거 사이에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걸 명시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방식 조정하는 그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원가를 조정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데. 네. 근데 가격은 근데 폐쇄 서로 교육을 안 한 상태에서는 각자 먹고 살다가 교육을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망해요. 네. 어느 쪽인가가 서로가 이제 뭐 망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순간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동차하고 쇠고기 가격이 똑같아진다. 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네. 그럼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을 하면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자동차 회사하고 미국 축산농가 사이에는 아까 교환 비율이 3대 10이라고 자동차 세대 10톤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는 순간 3대 10이 아니라 이제 4대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동차의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세대에 대해서 10톤을 받아야 했었던 걸 이제 4대에 대해서 10톤이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자동차 한 대당 그 쇠고기 대응되는 그 양이 적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일물일가에 의해서 그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죠. 그런데 가격은 미국에서나 일본, 한국에서나 전부 쇠고기든 자동차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미국 자동차 회사보다 생산성이 낮은데 이게 경쟁력이 그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첫째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차 4대를 생산해서 미국 축산 농가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은 묶여 있어 일물가로. 그러면 원가를 그렇죠. 낮춰야 되는 원가를 낮춰야 되죠. 네. 원가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나요? 그 전에 비해서 반으로 낮춰야지. 적어도 미국 자동차 회사의 원가까지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뭐라 그랬죠? 그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시절에는 그 가치 결정 요인이 노동력이요. 노동이라 그랬죠. 네. 노동 임금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리카도의 이야기나 아담 스미스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수출입 교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기업이라도 비교 우위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그 확보해서 교역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전제가 임금을 낮추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안목리에 깔고 있는 거죠. 그걸 안 깔면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이 성립이 안 되네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카도 비교 우위설이 1800년대 초에 나오고 그것들이 쫙 퍼지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1900년대 오면서 뭘로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 무렵까지 계속 확산되면서 뭐냐면은 이른바 제3세계 노동착취. 노동착취.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이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자본도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입 요소로 이제 노동과 자본으로 이렇게 딱 두 개로 이제 늘어나면서 노동이 이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윤을 확보를 해야만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투자를 만약에 이윤이 보장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건 이윤이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경쟁력이 없었던 기업이 자유무역을 자유무역이 돼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임금을 깎는 걸로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 하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막스 경제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은 노동 착취를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명확하게 그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자본가에 의한 이제 착취라고 보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막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 착취라는 것의 어떤 문제 인식은 알게 모르게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의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되게 명확해졌어요. 여러분들 경제학 이론을 정말로 이건 경제사, 경제학사, 경제학 이론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통찰력까지 하지 않고서는 뭘 이해할 수 없죠. 근데요, 실제로 대학원 강의실에서는 저도 경제학을 배웠습니다만 국제 경제학 배웠는데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이 짚어주신 요 맹점 있잖아요. 요거는 아무도 안 짚어주시던데요. 다 몰라요. 제가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짚어주신 겁니까, 교수님들이?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미 FTA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을 깎는 압력이 들어오죠. 네.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쪽 관련한 국내 경쟁력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체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이런 쪽으로 몰림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제일 먼저 변한 게 노동 조건이 변화하면서 사실 노동 환경 자체가 확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자유무역을 하는 그 근본, 그 가장 근원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있냐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더욱더 모두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모두가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더 월급을 많이 받자라는 게 사실은 자유무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한다라고 해서 나온 그 비교 우위론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은 실제 상황은 임금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없는 업종일수록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도저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업종은 망해버리죠. 망해버린다. 도태가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우,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듣다. 요즘에 그런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실 경제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처음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직업 간 이동이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힘들죠.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던 사람이 공장에 가서 무슨 자동차 이렇게 부품 공장이나 생산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또는 무슨 이렇게 식당을 하던 사람이 어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촌에 가서 이렇게 농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직업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원천이 끊어지게 되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절대 우위든 비교 우위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 임금을 이렇게 떨어뜨리려는 압력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유무역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왜냐면은
절대 우위가 성립을 하거든요. 지구 환경이라든지 자원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성이라든지 치면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미국의 축산 농가가 일방적으로 생산해서 그걸 공유를 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무리하게 비교 우위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무역으로 이렇게 무역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임금을 깎는 것, 그 경쟁력이 없는 업종을 원가, 투입 원가를 어떻게 쓰든지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임금도 깎아서 안 되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 산업에.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뭐, 이제, 관세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을 쳐서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편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카도의 비교 우위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결함이 있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함 FTA다 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구조조정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하고 경쟁력 업종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서로 틀어막고 폐쇄경제 체제에서 각자 서로 먹고 살자.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굳이 이렇게 뭐 그냥 흥청망청 뭐 이렇게 미국 뭐 갑부하고 뭐 한국의 갑부가 이렇게 같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자유무역의 그 이렇게 비교 우위의 이론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맹점들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교 우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비교 우위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 있는 업종들끼리 교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왜 미국은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게 되고 한국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게 되느냐? 그 원천이 뭐냐?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따진 게 1930년대 스웨덴 경제학자들은 헥시하고 올린이라는 경제학자들이 헥시 올린 이제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부존 자원의 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넓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그다음에 대신에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그런 그 땅을 투입 요소로 하는 그 산업이 비교 우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헥시 올린의 그런 비교 우위론도 사실은 그 리카도의 비교 부존 자원설도 사실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의 비교 우위의 원천을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네. 그러니까 리카도 이론이 결함을 인정하게 되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헥시 올린 이론도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죠. 예. 무너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존 자원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땅도 넓고 투자 자본도 많고 그다음에 기술도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이제 무역 이론의 사실은 그 핵심입니다. 근데 기업이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자기 동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물건 잘 팔리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망을 늘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 팔 수가 없이 시장이 다 차면은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어느 나라건 간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문화아나운서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에서는 자유무역의 그 장점을 계속 강조하는데 현실에서는 정책적으로 다 보호무역을 해왔죠. 관세를 첫째는 아예 수입을 못하게 한다. 그게 이제 수입 금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를 푸는 걸 영어로 수입 자유화라고 하죠. 근데 수입 자유화한다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수입에 올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입 자유화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은 수입 자유화할 수 없죠. 네. 못 들어오죠. 네. 근데 이제 그 수입 자유화해서 딱 풀어져서 들어오면은 대신에 그걸 이렇게 갖고는 올 수 있는데 갖고 와도 못 팔아요. 왜냐면은 관세를 갖다가 막 1000% 때려버리면 가격이 100원짜리 가져오면 1000원으로 뛰어버리잖아요. 네.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치면은 보호를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수입 금지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수입해와 누가 막아 하면서 관세를 그렇게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낮추더라도 이제 비관세가 있어요. 비관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제 부정적인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 제품 저거는 광우병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야. 라고 막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건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니죠. 네. 보이지 않게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거죠. 싸요, 드세요 해놓고 근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비관세 장벽. 네. 이 비관세 장벽을 가장 철저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비관세 장벽이. 일본에 웬만해서는 갖고 가서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 이 비관세 장벽 때문에. 관세율은 일본이 이미 거의 이렇게 1, 2% 정도로 낮아요. 무관세 거의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도쿄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올 때 1970년대, 80년대 처음에는 관세 장벽을 없애자라는 게 1970년대, 80년대 이제 자유무역 협상이었고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90년대 오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라는 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공산품이나 농산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농산품하고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하자라는 게 이제 WTO 체제로 바뀌어 놓은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해 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FTA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런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을 통해서 자국 산업들을 보호를 해왔다 이거예요. 이론하고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신없는 한국만 그냥 온통 가득 휘저으면서 FTA하고 그냥 물을 흐리고 있다 이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문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렇게 축산 농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FTA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축산 농가가 자동차 회사에서 모조리 다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가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축산 농가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보조를 해주든지 그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이건 산업 구조적입니다. 농업하신 분들은 축산 농물은 각자 알아서 이제 축산 농가는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걸로 알아서 먹고 사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이렇게 행사를 휘두른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어떤 주체도 누구에게 생존권을 이렇게 결정짓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제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내세운 게 네. 임금 상승을 통한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이렇게 높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면 마치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막 칼 휘두르듯이 휘둘러서 결정하는 게 나라 경제를 위한다 뭘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나라 말아먹는 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무식하고 무지함의 그 자체입니다. 얼마든지 무지하고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코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문제점들이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냥 무턱대고 가서 질러 대놓고 그래서 지들끼리 훈장 다 받고
그런데 이제 효과가 있냐 하니까는 없으니까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한미 FTA 2년 효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12년부터 미국의 수출 증강세는 모조리 한미 FTA 성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현재 자동차, 그러면 2012년에부터 이렇게 미국 자동차 수출 늘어난 건 전부 한미 FTA 때문이냐 하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품질 개발하고 서비스 이렇게 향상시키고 서비스 향상시켜서 한 거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경제학의 이론적인 어떤 기초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FTA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라는 반대하는 쪽이나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하기 때문에 힘겨루기로 끝나버린다. 좀 힘센 쪽이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경제가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날라리 야당님께서 개인 소득은 4만 불을 목표로 개인 급여는 저렴하게. 이게 지금 정부의 정권의 경제 정책인 것. 말도 안 되는. 이게 안타깝게도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 20, 30, 40대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또는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까? 이건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올바른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지식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국제경제학 관련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한미 FTA 관련한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벌써 2006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할 때에 이 이야기를 2006년부터 벌써 했어요. 보고서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하고 해라. 반대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라. 충분히 검토하고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념 가치가 내가 정의롭다 하다 이런 걸로는 절대 나라 경제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정확한 지식, 학문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경영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국민TV에 일부러 나와서 이렇게 경제 소프트를 하게 된 것도 제 힘으로는 이렇게 떠들어 봐야 이렇게 별로 홍보력이 떨어지니까 기존 언론 매체들이야 저희를 이렇게 딱 틀어막고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게 하나라도 좀 많은 우리 20, 30대 자식 세대들한테 좀 퍼져서 좀 서로가 이렇게 좀 각성을 하고 스스로가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올바른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정말로 지혜롭게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제 소프트에서는 현실의 여러 가지 시사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와 관련해서 틈틈이 또 관련된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로 이것만큼 이렇게 대학원 이상의 강의는 없습니다. 네. 교재 사세요. 네, 경제 시평 보세요. 네. 김광수 소장님이 워낙 여기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경제 시평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셔야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